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윤희입니다. 예, 저희는 요한네스 헬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세와 현대 읽고 있고요. 르네상스 시기의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이제 고대 재탄생해서 플라톤주의자들,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 해서 고대를 이어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 파트를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신비주의 관련된 사람들을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과학의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드디어 이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9쪽이고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읽어볼게요. 양이 많아서. 갈릴레이와 더불어 여태까지의 질적 형상론적인 존재관이 양적 기계론적인 존재관에 의해 해소되게 된다. 요 문장. 그러니까 그동안은 질적이고 형상론적이었는데 이게 근대로 넘어가면서 양적이고 기계론적인 존재관, 세계관으로 바뀌었어요. 철학 전체가 과학의 방법에 따라 개조되었다. 기계론적 세계상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네요. 이게 서문이고요. 50쪽에 조르다노 브루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브루노는 원래 나폴리의 도미니코의 수도자였대요. 근데 방랑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고 51쪽에 보면 베네치아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구금되어 1593년 로마로 끌려왔다. 자기 학설을 포기할 듯 했으나 마침내는 유죄 선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완강하게 저항했고 7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1600년에 로마에서 화형을 당했죠. 참 비운의 철학자예요. 그리고 중요한 저작들은 원인, 원리, 일자에 관해서, 무한자, 세상 만물, 여러 세계에 관해서, 영웅적인 열광에 관해서라고 합니다. 52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브루노 얘기를 할 텐데 브루노는 근대 물리학의 창시자들처럼 엄밀한 과학자는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예감, 감정, 파토스 등이 두드러진다고 해요. 그의 예감은 예언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코사누스의 사상, 코페르니쿠스 사상 영향을 받았어요.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에 천체 회전 운동에 관해서라는 책을 간행해서 여태까지 프톨레마이오스적인 그 책에 지구가 이제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게 프톨레마이오스의 그동안의 체계였고,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이게 그때 당시 혁명이었다. 브루노도 그걸 알아봤던 거죠. 브루노는 정신 안에 하나의 무한한 우주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들의 태양계는 보다 더 큰 체계에 끼워 넣어져 있다. 그래서 그게 체계가 점점 무한한 공간들로까지 넓혀져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브루노는 근대 자연과학의 세계상과 이에 따른 생활 감정애로 이르는 길을 개척했다. 그런데 이미 쿠사누스가 그 중심이 아무데나 있고 그 한계는 아무데도 없는 그런 무한한 세계에 관한 말을 했었다고 하네요. 쿠사누스 지지난 시간에 다뤘었는데, 그리고 53쪽에 보면 브루노에게 있어서는 세계 자체가 무한한 것이고 궁극적인 현실이다. 이제 세계는 하나님의 모상이 아니고 하나님 대신에 세계가 들어서요. 드디어 자연 자체가 영광에 찬 하나님이고 저 세상의 하나님과 이 세상의 세계 사이에 대립이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백성들 뿐이다. 모든 천체들은 스스로의 무기에 의해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늘의 공간의 무한한 힘의 장 안에서 떠돌아다닌다. 진로 자체가 운동의 원리이고
생성되고 따라서 형태를 가져야 할 것들의 모든 형상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브루노는 원인 원리 일자라는 책의 5번째 대화에서 우주가 하나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사실, 즉 무한하고 움직여지지 않고 가능적이며 현실적이고 형상이요, 영혼이요, 진료요, 원인이요, 본질이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계가 무한하다는 것은 쿠사누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고, 브루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 즉 세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이요, 세계에 대한 신앙심을 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었다. 54쪽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라는 사상은 큰 것과 전체로만 소위 밖으로만 번져나갔던 것이 아니라 안으로 파고들기도 했어요. 그 모나드라는 건데 가장 큰 게 가장 작은 것과 일치한다. 이게 모나드죠. 가장 작은 것은 가장 큰 것을 차곡차곡 접어서 받아들이는 거죠. 큰 게 작은 거고 작은 게 큰 거다. 요런 사상. 그리고 아래쪽의 문단을 보면 이제 후세에 미친 영향이 나오는데 브루노가 유죄 선고를 받은 결과 브루노에 관한 이야기는 잠잠해졌지만 그 뒤에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같은 독일 철학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근세 독일 철학의 사고를 쿠사누스라고 하는 참된 근원으로 되돌아가게 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점들을 이제 화두를 제시했는데 하나와 많음, 같은 것과 다른 것,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내재와 초월, 이게 인제 독일 관념론의 핵심 문제가 된 거죠. 여기까지가 브루노에 대한 정리였어요. 자, 인제 지니 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근대 철학자들로 이제 나아가면서 우리가 그 중간에 과도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브루노가 많은 걸 함의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분화시켜서 분화시키진 못했지만 아직 하나로 뭉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근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발견되는 그 부분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조금 자세한 내용이 없었지만 과학적인 어떤 사유를 우리 관념적으로도 많이 적용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시도라고 함은 예를 들어 귀납의 논증이라든지 귀납의 논증은 경험이나 감각에 의존한 그리고 그 근거 자체의 표본이나 아니면은 확률이나 가능성에 많이 의존한 논증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와 그 관념적인 어떤 철학이 결합이 되면 조금 더 좀 세분화되거나 아니면 근대적인 어떤 것을 표현하는데 좀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조금 더 하게 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55쪽 인제 소제목이 새로운 물리학의 창시자들 해서 여러 명이 나와요. 이제 한 명 얘기하고 평가하고 한 명 얘기하고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케플러. 요한네스 케플러는 천문학자로서 이름을 떠셨대요. 여기 떠돌이별들의 3가지 법칙에 대해 나오는데 이게 행성 그러니까 떠돌이별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행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3가지. 자, 첫 번째. 여러 떠돌이별들이 공전하는 궤도는 하나의 길다란 원으로서 태양은 그 초점들 중에 하나에 자리 잡고 있다. 두 번째 법칙이죠. 두 번째. 한 떠돌이별이 태양의 둘레를 돌 때 이 떠돌이별의 벡터는 같은 시간 안에 같은 면적을 차지한다. 그리고 세 번째. 떠돌이별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그 별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세제곱과 같다. 요런 것들을 발견한 거죠, 케플러가. 관찰과 수학을 통해서. 케플러는 현상 자체를 역학과 동력학으로서 이게 메카닉과 다이나믹이라고 써 있네요. 연구하는 귀납적, 계량적 방법의 도움을 받아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정면으로 대립하게 되었다고 해요. 즉 그에게 있어서는 작용은 존재를 따른다고 하는 낡은 명제에 따라 속성을 이해하려면 이미 본질이 첫 번째일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은 본질을 많이 따졌죠, 철학자들이.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직접적인 사건 그 자체로 대체가 됐어요. 오직 이것뿐이다. 사건뿐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케플러 어떻게 보셨나요? 시리님은? 우리가 케플러라고 하면 오늘날 얘기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원의 우주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우주 그려놓으면 중심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중심에 컴퍼스를 그린 것처럼 동그란 원을 궤도로서 그리는데요. 그게 잘못된 것이고 여기 케플러가 말한 거는 이제 타원의 형태의 공전을 얘기를 해서 타원은 생각해 보시면 원이 중심에 하나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이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로 인해서 외부의 점들을 연결한 선이라는 면에서의 동그란 원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타원의 가장 최소한의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그 동그란 원이 두 개가 필요가 해요. 그래서 동그란 원을 겹쳐지게 살짝 겹치게 접점으로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두 개의 초점이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본질, 하나밖에 없는 본질, 근원 이런 게 사라져야만 초점이 다 초점이 돼야만 가능한 형태가 타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초점을 중심에 두고 동일하게 작용하는 거리까지는 이렇게 양쪽을 완성할 수 있고요. 중심과 중심과의 멀고 가까움으로 인해서 그 중간 형태가 연결이 되는 그 타원이 이제 기본의 형태인데 가장 중요한 건 중심이 다 초점이 된다는 것, 두 개 이상이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정면으로 대립할 수 있지 않았나 그 부분이 연결이 되고 두 번째는 그 타원의 형태에서 그 우주이든 아니면 행성의 단순적인 움직임이든 움직임을 계산할 때 속력과 거리와 시간을 계산을 하죠. 관계성으로. 그런데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항성은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게 돼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벡터이고요. 옆에서는 또 한 번 먼 거리이지만 좀 짧게나마 밖에 있는 그 거리를 이동하게 되는데 그럼 뾰족한 피자 조각이 완성되죠. 넓적한 피자 조각이라 그 두 가지가 사실상 관계성에 의해서 같은 면적을 동일하게 차지한다라고 하는 면적의 일정 법칙을 발견해냈는데 그 두 가지가 케플러의 제1법칙, 그 타원의 법칙과 2법칙, 면적 동일의 법칙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 상대성 이론의 탄생의 근간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 거리와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그 절대적인 시간상에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개념들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고 새로운 물리학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세계를 전체를 인식하는 바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인식할 수 있는 관점을 새로 다 끼워줬잖아요. 인류에게. 그랬다는 점에서는 거의 혁명에 가까운 그런 주장이었죠. 입니다. 다음 사람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우선 코페르니쿠스의 우주체계가 옳다는 것을 실제로 입증한 사람으로서 유명하다. 자, 관성의 법칙. 모든 물체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정지 상태에 있거나 같은 모양의 직선 운동의 상태를 유지한다. 요거와 낙하 법칙. 물체가 자유롭게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거리는 떨어지는 시간의 제곱으로 늘어난다. 요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 과학사와 사상사에 있어서는 그가 적용했던 방법, 즉 귀납법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해요. 요런 얘기는 또 신선하죠. 자, 그럼 귀납법이 뭐냐? 그의 방법에서 본질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가설로서 받아들여진 명제, 예컨대 물체는 그 내적인 본질의 척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작용하는 힘의 척도에 따라 떨어진다고 하는 명제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본질,
예전에 이걸 추구했어요. 근데 이제 갈릴레이에 와서 근대에 와서는 밖으로부터 작용하는 힘, 요걸 본 거죠. 이거 완전 다르죠. 이런 힘의 작용은 다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떨어지고 있는 물체에는 중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공기의 마찰, 미끄러져 내려가는 길의 마찰, 바람의 마찰 등도 있고 주위에서 끌어다니는 힘, 인력도 있다. 이 힘들의 묶음을 분해해서 하나하나의 요인만을 연구하는 것이 옳다. 이게 분석법인데 뭐 지금 우리가 들으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혁명이었다. 새로운 관점이었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구성법에 대한 설명인데 어 인제 그 떨어지는 시간과 떨어지는 거리와의 관계를 본 건데요. 인제 시간과 거리의 관계를 결정짓는 건 거기에서 결론이 이끌어내지도록 그 연역법이죠. 미리부터 가정되어 있는 그런 명제가 아니라 자연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특별히 좋은 것은 실험이다. 이게 인제 귀납법이겠죠. 항상 새로운 실험을 해 보면 그 거리와 그리고 시간에 대한 항상 새로운 숫자의 짝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두 요인들 함수로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리는 시간의 제곱이 된다고 하는 공식이 생겨나요. 이 공식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이것을 수학적으로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갈릴레이 이후로 근세의 자연과학은 수학화하기 시작했다. 과학을 수학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여태까지는 오직 제한된 경험에 확인되던 명제를 보편적으로 타당하는 법칙이라고 선언했다고 해요. 논리학은 그 특수한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을 추론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인제 이게 논리학의 한 가지 법칙인데, 그런데 인제 근세 자연과학과 기술에 있어서는 귀납적인 방법이 언제나 옳다는 게 증명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비록 엄밀하게 말해서 논박할 것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의의는 갈릴레이는 여태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적 스콜라적인 견해에 비해 학문에 대한 자기의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고 있었다. 어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납법 대신에 연역법을 강조했었죠. 그리고 힘 대신에 본질을 강조했었고 양적인 것 대신에 질적인 것만 강조했었죠. 근데 이게 뒤엎어진 거잖아요. 수학적인 방법으로 어 요런 공헌이 있다, 갈릴레이가. 그래서 58 쪽을 보면 질적 형상적인 사고와의 결렬을 뜻하고 양적 기계론적으로 자연을 관찰하게 된다. 요런 의의가 있네요. 자, 갈릴레이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갈릴레이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철학의 부분과 되게 유사하고 되게 철학사에 입각해서 설명을 했을 때 큰 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귀납법일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역법, 그래서 연역법의 대표적인 예시는 3단 논법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를 이제 추출하기 위해서 인간은 모두 죽는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해서 3단 논법이 두 가지 강력한 전제로 연결을 짓고 있고, 그게 이제 연역 추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연역 추론이 귀납 추론과 되게 강하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제와의 관계성이거든요. 그래서 전제와의 관계성이 매우 절대적이고 전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의 전제라도 무너지면 연역 추론에서는 결론 자체가 파기가 돼요. 그래서 새로 지금 초인류 중에 한 명이 죽지 않는 인간이 나오면 3단 논법 아예 다 무화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연역 추론은 반드시 전제에서 결론이 도출되어야만 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귀납 추론은 과학적인 생각이라서 두 가지 한계와 이점이 다 있는데요. 물론 연역 추론도 한계와 이점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 추론이 그리고 연역적인 방식이 왜 그렇게 주가 됐었고 오래 갔었냐면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강력한 논증은 근거 자체를 한번 세우면 되게 강력한 근거와 강력한 근거 하에 주장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누군가가 감히 쉽게 그 주장을 파기하거나 근거를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갔던 것이고 정말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있는데 경험에 입각한 혹은 감각에 입각한 귀납 논증은 그렇지 않죠. 전제와의 연결성이 연역 추론과 비교했을 때 매우 좀 상대적인 그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내가 백조를 뭐 100마리 봤는데 지금까지 본 백조가 모두 다 흰색이었다. 그러므로 백조는 흰색이다. 라는 결론의 귀납 논증을 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얘기를 하겠죠. 근거에 나 블랙스완 본 적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근거들에서 경험적 근거들에서 가능성 자체만 좀 미약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백조의 대다수는 흰색인데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결론이 유효해지는 거죠. 반증이 발견돼도. 그래서 논증 자체가 파기된다기보다는 논증이 약화될 뿐이지 그것에 대한 파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납 논증의 이점은 바로 그런 면일 거고 좀 유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계점은 귀납 논증을 세우는 사람에 따라서 그에 맞는 근거만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객관적인 면을 어떻게든 증명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좀 취약한 그런 논증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봐 주시면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 과학의 새로운 길로 넘어가는 대목에는 이런 맥락의 사유작용이 적용되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것이 곧 강력한 어떤 명령에서 조금 상대적일 수 있는 개념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구나. 우리는 그런 역사를 읽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귀납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통계학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통계 너무 많이 활용이 되죠. 선거 때도 그렇고 어떤 뭐 여론조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마치 전체를 반영하는 것처럼 물론 어느 정도 반영하긴 하지만 통계는 숫자로 다 환원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철학적인 고민을 좀 해 봐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자 58쪽의 뉴턴 보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갈릴레이의 낙하 법칙과의 관련 속에서 중력의 법칙과 떠돌이별의 궤도에 관한 이론을 설립하고 이런 것을 통해 역학의 완전한 체계를 발전시켰다. 그런데 근세는 이 체계를 유일하게 가능한 자연의 관찰이라고 보았고 칸트도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자기의 자연관의 출발점으로 삼았었다. 뉴턴 부분이 제일 짧아요. 어 우리가 뉴턴이 좀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짧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가상디라는 분이 있는데 피에르 가상디는 고대의 원자론을 개진함으로써 근세의 양적 기계론적인 자연관에다 철학적인 배경이 되는 이론을 제공해 주었다. 뭐 이 사람도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를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데카르트도 반대했다. 데카르트는 물체와 연장을 동일시함으로써 원자론이 필요로 하는 비어있는 공간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상디는 루크레시우스와 에피쿠로스를 통해서 데모크리토스의 사고 과정을 알게 되었고 데모크리토스와 마찬가지로 원자, 비어있는 공간, 원자 안에 스스로 깃들어 있는 창조되지 아니한 영원한 운동 등을 자연의 세 가지 원리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원자들은 모양, 크기, 운동, 딱딱함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셀 수 있고 잴 수 있는 궁극적인 물질의 점과 힘의 단위를 갖게 된다. 그리고 기계론적인 동역학이 그 존재론적 근거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버트 보일. 이분은 연금술을
근세의 화학으로 발전시킨 분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짜맞춰져 있는 물질들은 궁극적인 구성 요소들, 즉 현대의 원소들, 다시 말해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걸 실험으로서 증명했다고 하네요. 기계론적 사고의 선구자다. 자, 혹시 뭐 뉴턴 가상디 보일을 간략하게 봤는데 진희님은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뉴턴은 일단 시간상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뉴턴의 시간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절대적 시간상과 상대적 시간상, 즉 상대적 시간상이 아직 나오지 않은 세대에서 되게 정론으로 통하던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제시를 했고, 그 시간 개념이 이 뉴턴의 여러 가지 법칙들과 더불어서 이야기가 됐다는 점, 그리고 가상디는 뒤에 가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요. 데카르트의 연장 개념 자체가 사유에 입각한 관념적인 개념이에요. 공간을 어떻게 측정한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래서 되게 촘촘한 공간이죠. 하나의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아니면 전체에 대한 사유를 내가 주체가 생각하는 주체가 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세워진 논리이기 때문에 연장으로서의 공간 파악은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의 빈 공간 자체가 상정되어 있지 않은 근대적인 형태의 공간이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가상디를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논지가 같이 간다기보다는 가상디라는 사람은 원자론과 더불어 새로운 공간적인 인식을 조금 품고 있었던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조금 더 근대적인 혹은 현대의 맹아들을 품고 있었던 그런 맥락에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보면 근세 물리학의 창시자들에 의해 발전하게 된 양적 기계론적인 자연과는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자문자답을 하죠. hirschberger가. 첫 번째, 자, 새로운 방법, 귀납법, 이제 양적 기계론적 자연관의 의의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새로운 방법, 귀납법이라고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이 귀납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비난만 받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도 근본적으로는 경험을 문제 삼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지고 있지 못했던 도구와 실험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근세의 자연과학은 비약적 진보를 하게 된다. 여기 첫 번째 의의예요. 귀납법. 귀납법은 아까 뭐 진희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귀납법이 중요하고, 자, 두 번째, 학문의 새로운 분야, 즉 현상과 과정의 분야라는 건데, 본질에 관한 학문은 사건들에 관한 학문에 의해 해체되고 만다. 원래 본질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죠. 근데 이게 사건들에 관한 학문으로 바뀌어요.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속성이 실체에서 생겨나며 또 실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런 거 묻지 않고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요인들이 경험 속에서 서로 의존하고 나타나는 것을 연구했다. 그래서 근세는 실체 개념을 기능 개념과 바꿔놓고 형상 또는 본질을 법칙과 바꿔놓는다. 이렇게 나오네요. 짧지만 뭔가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자,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진희님? 네, 정리로서 받아들였고요. 네. 우리가 새로운 수단이나 어떤 과정을 갖는다는 건 다만 그것만 쏙 바뀌는 게 아니라 그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세계를 인식하는 수단의 변화가 과학적인 흐름에 따라서 되게 변화됐다는 건 인식하는 눈 자체가 바뀌기도 했고 인식하는 과정의 틀, 즉 그 안에서 사유하는 사유 과정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계는 동일한데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측정하는 도구가 새로 생겨났고 그 측정하는 도구 속에서도 각각의 사용자들에 따라 혹은 느끼는 인식자들에 따라서 다 다른 세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아예 새로운 세상이 열렸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정말
되게 쉽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거기서부터 다음 세계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그 근대에 대한 연결성을 파악하다 보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겠구나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존재 개념, 동역학적, 인과적인 존재 개념이 나타나죠. 질량 또는 힘의 양은 본질이나 형상과 더불어 주어져 있는 이렇게 있도록 정해져 있는 것보다 더 기초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차츰 공간과 시간 안에 주어져 있는 인과관계가 단적으로 존재론적인 결정인자로 되게 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생겨난다고 해요. 이렇게 되니까 다른 결정인자, 예컨대 전체적 또는 뜻에 알맞는 목적론적 결정인자는 그 설 곳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다. 어, 이제 기계론적 자연관은 생겨나는 모든 것이 오직 양과 무게에 따라서만 생겨나고 따라서 엄밀하게 필연적일 뿐이다. 이제 물리학이 형이상학과 더 나아가서는 신학과 윤리학까지도 흡수하고 만다. 실제 그랬죠. 왜냐하면 세계라는 커다란 기계는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신적인 예견이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신이 필요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있지도 않고 또 창조주도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원인을 다 따져보면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인간도 이 기계의 위협을 받게 돼요. 특히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예견이 위협받게 되죠. 음. 모든 게 인과적으로 결정되니까요. 처음에는 자연과학밖에 아니던 것이 이제 철학 자체로 되고 그것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포괄하게 된다. 과학이 다 잡아먹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죠? 근대의 연장인데 제일 첫 번째 그리고 맨 아래 보면 여러 가지 전제들에 대해 나오는데 근대의 기계론적 세계관의 전제겠죠. 제일 첫 번째 가정은 양이 존재의 유일한 기초적 범주라고 하는 명제다. 존재자의 양적인 관계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해결책으로 된다. 양적 관계 이런 게 중요하고요. 자, 62쪽으로 점프해서 두 번째 문단. 제2의 전제는 엄밀하고 한결같은 필연성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인과관계의 사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과관계의 사슬. 자연과학에서 출발하여 점점 인간적 윤리적인 것으로까지 번져나간 근세의 결정론은 바로 이런 전제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게 이제 기계론적 세계상인데 재밌는 게 hirschberg은 요 바로 뒤에 그러나 하면서 현대의 양자역학에 대해서도 새로운 양자역학에 대해서도 서술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1950년대쯤에 나왔으니까 63쪽에 보면 세 번째 역사적 오류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전제에 대해서 이 전제는 곧 낡은 본질 철학과 형상의 철학이 자연적인 현실을 양적으로 측량하는 그런 방법에 맞서 철저하게 버텨내야 한다는 견해다고 나와 있는데 형상과 본질과 실체에 관한 이론은 바로 생성과 감각적인 것과 과정과 이 과정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64쪽을 보면 마지막 문단 쪽에 보면 스콜라 철학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코사누스는 바로 시간 공간적으로 헤아리고 재고 달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영원한 형상에 접근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동역학과 정역학, 생성과 본질, 감성과 이념을 이들의 고유한 특성에 비춰보면서 이것들을 종합하여 근원적인 연관을 다시 찾아냈다고 해요. 이런 것이 애초부터 이념의 뜻이었다. 위에서 말한 사람들은 일종의 코리스모스 그 분리를 생각했던 게 아니고 오히려 이들은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이념 안에서 세계를 읽어내거나 혹은 세계 안에서 이념을 읽어냈다. 이것은 곧 이데아와 이 이데아의 과제라고 낙인지켜진 공식, 즉 현상들을 구출하라고 하는 공식을 뜻한다. 이렇게 끝이 나요. 자, 진희님은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네. 공식 변화 과정을 이 안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아마 이 사람도 이 hirschberger 역시도 이 변화의 흐름에 속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신 기록자 서술자의 완벽한 객관성을 유지하기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들을 많은 수 인정하면서 그 범주와 뭐 달라지는 양적인 부분들까지도 다루어 주면서 우리가 그 이전과는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언급을 해주는 부분이었고,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존재에 대한 양화, 그리고 전체성에 대한 범주, 그리고 세계와 어떤 동떨어진 형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좀 종교와 분리된 그런 생각으로서의 철학, 그리고 사유 등등이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우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제 그 관계성을 정리를 잘 해야 될 텐데, 관계성을 두고선 주로 봤던 것은 인간과 신의 구도였죠. 근데 이제 신과 인간의 구도가 상실되고, 그럼 우리는 무엇에 입각한 구도를 혹은 차이를 봐야 되고 밝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찾아냈을 것 같은데요. 뒤에 보시면 이제 국가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죠. 그 국가라는 새로운 개념은 역사가 달라지고 등장한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전체에 대한 전체성 인식이 하나를 통틀어서 우리가 세계야라는 인식이 가능하게 만들려면 그 부분을 인식하는 형태로 전체가 인식이 되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식하는 형태는 육지를 기준으로 해서 국토 혹은 국가가 됐고요. 그것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영해와 영공을 기준으로 한 하나의 국경이 형성이 되고, 그 경계와 땅, 그리고 하늘과 바다의 구분 안에서 이제 콜럼버스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콜럼버스와 그 이제 경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침략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발견 혹은 정복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관점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관점에 따라서도 또 할 말이 되게 많아지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 전반적인 내용들을 두고선 우리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되게 서술할 게 많고 따져보아야 될 게 많지만, 이 당시에 이제 힐시베르가가 속해 있는 그 변화무쌍한 시대에서는 그 변화의 부분이 직접 보이기보다는 이러지 않을까에 해당하는 그런 맥락들이 좀 개괄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명의 전환기가 몇 번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근대 이후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 2022년 이 시기도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전환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이후엔 뭔가 새로운 게 오는데, 지금 아마 르네상스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리까리했겠죠. 뭔가 새로운 게 오는 것 같아. 중세는 아닌데 근데 그거를 인제 미리 예측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어쨌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어떻게 넘어갔는가,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당연히 지금 시대의 현대의 관점으로 보니까 잘 보이죠. 이때 당시에는 그 중세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중세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 공부도 필요한 것이고 중세를 넘어섰어요. 물론 아직도 중세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중세에 있고 넘어가고 이제 근대를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근대를 넘어서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이 시기엔 제가 봤을 땐 중세와 근세와 모든 게 다 섞여 있어요. 모든 게 다 혼재돼 있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잘 새로운 문명의 전환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갈 수 있을까? 다음 시기를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시기를 미래를 선취하는 거죠. 미래를 어떻게 선취해서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과제일 텐데, 이런 공부를 하면서 어쨌든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어쨌든 이 시기를 잘 넘겼단 말이죠. 우리도 이런 지혜, 고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전 시대를 넘어섰지? 요런 관점으로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자, 65쪽. 프란시스 베이컨. 베를람의 백작 프란시스 베이컨은 자, 공리성이라는 관점을 중시했죠. 여기도 똑같이 또 나와요. 양적 기계적이고 경험론적으로 자연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게 나오죠.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이게 새 시대, 그때 당시에 이제 양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세계관이 근대의 그 새 시대의 세계관이었던 거죠. 왜냐면 그 전에는 질적인 세계관, 본질적인 세계관이었으니까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목적에 알맞춘다는 것이 그의 기본 원칙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식이 자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게 되었죠. 베이컨에게는. 66쪽을 보면 베이컨은 뛰어난 저술가였다. 네. 그의 수필은 훌륭한 문체로 쓰여져 있으며 플루타르코스를 연상하게 한다. 매우 많이 인용했다. 이런 얘기. 셰익스피어, 마키아벨리를 연상케 한다. 하면서 베이컨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다. 라는 말까지 덧붙여요. 종래의 합리론적 변증법적인 방법을 따라내고 경험론의 입장에 서게 되는 새로운 과학의 철학자라는 명성을 베이컨에게 안겨주는 것은 그의 방대에 앉아서 대개의 혁이었다. 이게 1부만 완성이 되고요. 여러 학문의 가치와 진보라는 제목의 2부는 새 오르가논은 반밖에 완성 못 되고 3부는 몇몇 단편만 남아있다. 고 합니다. 이분의 철학을 보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을 이분이 하세요. 우리 아는 것이 힘이다. 당시 사람들은 발견과 발명의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이게요, 진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르네상스 시기, 이게 약동하는, 뭔가 상승하는 시기예요. 그죠? 그때 당시만 해도 새로운 종교가 튀어나오고, 신대륙이 발견되고, 이건 유럽 사람들 기준입니다. 다른 대륙 아니라.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상승의 시기를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는 하강의 시기예요. 몰락의 시기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의 기운이 스멀스멀하고, 다들 거의 좀비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의 사람들은. 상승의 시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하강의 시기고, 몰락의 시기예요. 완전히 이때하고 달라요, 분위기가. 이때는 엄청난 활력이 돋아나는 이런 식의 삶을 재밌겠죠. 이 흐름을 잘 타면. 지금은 어쨌든 죽음의 시기이기 때문에. 자, 재산과 힘을 얻음으로써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하려는 노력을 위해 학문을 쓸모있게 만든 것은 베이컨이었다. 이제 발명과 발견이 우연이나 마술에 맡겨져 있지 않고 과학적인 방법이 해낼 일로 되었다. 따라서 알면 오로지 기술적으로 이익을 가져오는 것에만 이바지하도록 되었다. 자, 중간에 보면 베이컨에게는 힘을 가져다주는 그런 알므로 보였던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오직 기술적, 기계적 능력이라고만 불렀을 것이다. 저속한 것으로 보았겠죠. 베이컨의 이런 것들을. 관점이 바뀐 거죠. 68쪽을 보면 4가지 우성을 얘기합니다. 4대 우상, 유명하죠. 자, 하나씩 보면 극장의 우상, 한 학파의 전통이라고 해서 그것만을 고집하는 그런 견해인데요. 사실에 따라 결정을 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 그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 편견이고, 4가지 우상은 결국 편견이에요. 자, 시장의 우상은 사람들이 말들을 믿고 그 말만 추종하려는 경향을 뜻하는데, 개념과 사실은 생각해 보지 않는 데서 생기는 우상이다. 동굴의 우상은 개인이 좋아하는 그런 견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본다. 이게 동굴의 우상이고, 마지막 종족의 우상은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인간화시켜서 보는 거. 이게 이제 종족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이 4가지 우상에, 4가지 편견에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보고 자기의 어떤 좁은 아집으로 보려고 하고, 어떤 언어에 갇혀서 어떤 특정 단어에 갇혀서 보려고 그러고, 어떤 학파의 전통이나 견해로 보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근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시각의 전환. 그리고 귀납법도 얘기를 하죠. 귀납법을 핵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끝났어요. 자, 제니님은 베이컨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이컨이라고 하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 슬로건에서 아는 것, 즉 지식을 하나의 힘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해내기 시작한 것, 그 학문의 접근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을 추출해냈는데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진리 탐구를 위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아의 여러 가지 목적 역시도 지식의 추구라기보다는 진리를 탐구하는 그 과정을 중시한다든지 꼭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 질문을 내면서 우리 소크라테스의 후예들이었죠. 그래서 질문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그 과정에서의 어떤 신성함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는데 그런 맥락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과학기술의 영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좀 뒤에 가서 현대에 와서 보니 이게 바로 근대적인 어떤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나의 학문을 쓸모의 형태로서 생각을 하고 지식이나 기술적 차원에서의 알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면서 제시된 것처럼 발견 혹은 발명과 곧바로 연결을 지으려는, 즉 결론을 지으려는, 즉 유용성을 따지고 그 안에서의 쓸모에 대해서 논하게 되는 맥락으로서의 지식 혹은 그러한 배움 등등을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공리주의적인 학문이다. 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도 베이컨의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학생들이 많이 배우면 이 우상에 대해서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아마 오늘날도 되게 유효할 것 같으나 인간 중심적이라는 그런 렌즈 혹은 학파나 포퓰리즘이나 기호 등등에 갇혀서 어떤 것을 되게 좁게 사유할 수밖에 없는 비판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도 이점이 있었죠. 하나하나 기술적 차원에서의 누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부분, 우리가 고대의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느껴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베이컨과 같은 이런 생각이 근대에 누적되고 쌓임으로써 비행기 날아다닐 수 있게 된 거고요. 배 탈 수 있게 됐고 자전거 돌아가고 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각각의 무엇이 좋다, 그르다, 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를 떠나서 조금 다른 방향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지식 추구, 지혜 추구, 진리 추구 등등으로 읽어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끝났어요. 세 번째 과학 파트가 전 솔직히 이거 2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후다닥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근대의 과학에 대해서 요 파트에 대해서.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그럼 끊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